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평적 사고입니다. 폴 슬론 지음, 이영래 옮김, 황성현 감수. 닫혀있는 창의력을 꺼내주는 생각혁명. 비즈니스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창의적 발상법의 대가 폴 슬론이 선별한 일상의 창의성을 의미 있는 혁신으로 전환하는 방법. 21세기 북스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만의 리더들이시잖아요. 내 삶을 내가 주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하니까 우리 모두들은 다 리더죠. 이 수평적 사고라는 책을 통해서 생각의 어떤 새로운 면,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또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감수의 글. 머리말. 파트 1. 수평적 사고란 무엇인가? 챕터 1.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라. 챕터 2.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라. 챕터 3. 집단 사고라는 골칫거리. 챕터 4. 정반대로 생각하라. 챕터 5. 규칙을 깨고 관습에 맞서라. 챕터 6. 외부인처럼 생각하라. 챕터 7. 바보 같은 질문을 던져라. 지금부터는 챕터라는 단어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차라리 장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수평적 사고의 사례들. 8장. 7개 기업의 변신. 9장.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이유. 새로운 아이디어를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방송 책이 있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 중에서 딱 이런 부분이 있었죠. 새로운 것들이 마냥 좋기만 할까? 좀 신기하네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10장. 날고 추락하고 고쳐라. 11장.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12장.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평적 사고. 13장. 타격 흔적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라. 14장. 위대한 건축물을 만든 수평적 사고. 15장. 예상치 못한 결과가 가져온 놀라운 발명품. 파트 3. 수평적 사고를 위한 도구. 16장. 6개의 생각 모자. 17장.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디즈니의 방법. 18장. 설득의 힘을 키워주는 3개의 단어. 19장. 혁신적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20장.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6명의 하인들. 21장. 뇌를 활성화하는 게임들. 22장. 수평적 사고를 키워주는 수수께끼. 23장.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무작위 단어. 24장. 닮은 꼴 문제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25장. 주사위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조합들. 26장. 수평적 사고 퍼즐. 27장. 많은 아이디어에서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온다. 파트 4. 수평적 사고를 위한 조언. 28장. 습관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 29장. 직장에서 더 즉흥적으로 일하는 방법. 30장.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대응하라. 31장. 나는 얼마나 개방적인 사람인가? 32장. 꽉 막혔을 때 해야 할 일 10가지. 33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4가지 표현. 34장. 범죄자처럼 생각하라. 35장. 기억력 향상을 위한 기억 고정 기법. 36장. 가상의 여행을 통한 기억법. 37장. 얼룩말이 아닌 기린이 되라. 38장. 어수선한 책상에서 창의력이 깨어난다. 39장. 창의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라. 40장. 실패 뒤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41장. 수학 문제를 위한 우아한 해법. 42장. 인지 편향을 극복하라. 파트 5. 비즈니스를 위한 수평적 사고. 43장.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라. 자, 지금부터는 장도 생략하겠습니다. 44.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라. 45. 구글을 만든 수평적 사고의 힘. 46. 자포스를 만든 혁신적 기업 문화. 47.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48. 주전자의 위치를 옮겨라. 49. 문제가 아닌 기회에 집중하라. 50.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음악 없는 음악. 51. 주목을 받으려면 논란을 일으켜라. 52. 화제를 이용한 대담한 마케팅. 53.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라. 54. 이색 카페의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 55.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레스토랑의 비밀. 56. 새로운 조합에서 탄생한 독창적 아이디어. 57. 위험 회피형 상사 대처법. 58. 아이디어 뱅크로 인정받는 방법. 59. 미래의 뉴스를 상상하고 준비하라. 60.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라는 대답은 금지. 6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기본. 62.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파트 6. 일상생활 속의 수평적 사고. 63. 평범한 문제를 위한 놀라운 해법. 64. 범죄 해결을 위한 수평적 사고. 65.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수평적 방법. 66.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67. 자연에서 발견한 수평적 사고. 68. 위대한 예술을 만든 수평적 사고. 69. 원격 공동 작업. 70. 정신 건강을 위한 조언. 71. 수평적 사고를 한다는 것. 해답. 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몽차를 읽다 보니까 각각의 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목에 맞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뭔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이 수평적 사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평적 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 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소개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게 큰 도움이 되는 6명의 수평적 사상가. 내 손주 토비, 제롬, 마들렌, 아서, 프랭크, 윌리엄에게 바칩니다. 손주분들이 수평적 사상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얼마나 좋은 할아버지일까요? 감수의 글.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 세상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뉴노멀의 새로운 사회 질서는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반면 과거 전통사회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 산업적, 기술적인 문제의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서 수십 년을 경험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제의 현상을 깊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I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많은 산업이 교차 융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특정 사회적 현상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적절하게 출간된 수평적 사고에는 기업, 사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고의 틀을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이 들어있다. 감수를 진행하면서 저자가 혁신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즉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에 나오는 일부 기법이 감수인이 실제 구글 내 교육 과정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어서 감수하는 과정이 더욱 기쁘기도 했다. 구글은 2010년 이후 검색과 광고를 넘어 금융, 커머스, 지도, 모바일 등 영역을 다각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급속히 확장하는 과정에서 D&I, 즉 다양성과 포용성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강조한 경험이 있다. 구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도 PM과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UI, UX 디자이너, 영업, 마케팅, 법률, 심지어 인사팀까지 초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인종을 대표하는 구글러들의 모임인 ERG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구글의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그룹의 관점을 통해 기존 고정관념이나 틀에 얽매여 점진적으로 10%의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보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해 10배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더 쉽다라는 10X, 10X라고 해야 될까요? 문샷 싱킹 같은 차원이 다른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생각이 든다. 텐베거일까요 이게? 텐베거? 용어를 몰라서 처음 보는 영어라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리겠네요. 숫자 10과 X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수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경영 철학의 일부로 체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과거의 사고와 해법으로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상황이 쉼없이 펼쳐지고 있다. 기존의 태도와 사고의 틀로 열심히 성실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 힘들었던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확보 및 정리의 영역과 관련된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조직 내 리더와 구성원들에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될 역량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전통 산업 시대의 커다란 성공을 경험한 조직과 리더일수록 과거 수직적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조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수평적 사고에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우리의 리더들이 조직 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퀀텀 인사이트 대표 황성현. 머리말. 수평적 사고는 독특하고 색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직접적이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 말은 몰타 출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 철학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가 1967년 출간된 그의 책 수평적 사고의 이용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수평적 사고의 예로 들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솔로몬에게 데려와 각자 자신이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리고 둘의 반응을 유심히 살핀다. 한 여인은 이 생각에 동의했지만 또 다른 여인은 아이를 살려서 상대에게 주라고 애원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했다. 수평적 사고는 의도적으로 전형에서 벗어난 관점을 채택해 비범하고 드문 아이디어나 해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드 보노는 자신의 책 초경쟁에서 포드 자동차가 자문을 구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의 차별화 방법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다. 그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대형 회사를 사들여 시내에 포드 자동차만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포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급진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들은 자동차 엔지니어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드 보노는 어느 도시에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고 싶은 전형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수평적 사고가 필요할까? 수평적 사고야말로 기후변화에서 카페 문화, 범죄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신선한 해법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수평적 사고의 힘을 이용하고 그것을 일상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책이 답하려는 문제다. 이 책에는 뻔한 것을 피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비결, 전술, 사례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전국을 찌르는 짧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만 소화해야 할 것이 많다. 나는 고대든 현대든 시대와 관계없이 수평적 사고의 각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선택했다. 먼저 수능, 집단사고, 관습적 사고의 위험성을 살펴본 다음 수평적 사고의 다양한 사례와 적용 방법, 실용적인 조언을 짚어보고 비즈니즈와 일상생활 속에서 수평적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비즈니즈는 비즈니스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었다면 이 책은 목표를 다한 것이다. 머릿말과 내 감수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복잡해진 사회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딱 담아둔 상태로 이제 본문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파트 1. 수평적 사고란 무엇인가? 챕터 1.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라. 에드워드 드 보노는
수평적 사고라는 말을 관습적 사고나 수직적 사고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했다. 관습적인 사고를 따를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 반면 수평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에서, 말 그대로 옆에서부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사고를 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적인 해법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평적 사고는 혁신의 근본 요소라 할 수 있다. 드 보노는 수평적 사고의 주요한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사고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지배적 사상을 인식한다. 2. 상황을 보는 다른 방식을 탐색한다. 3. 엄격한 수직적 사고의 통제를 완화한다. 4. 우연을 활용한다. 어느 분야에든 지배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기존의 체계를 뒷받침하고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가설, 관습 등이 바로 그런 사상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예다. 일단 지배적인 사상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을 그런 사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편집증적인 사람은 자신을 돕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조종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모든 마땅치 않은 상황을 음모의 뒤편에 있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세상에 대한 견해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지배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밑줄을 긋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세상의 견해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지배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있죠. 육식에 대한 어떤 거부, 비건 분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비건 캠페인, 혹은 환경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펼치고 있는 또 환경에 대한 캠페인, 그런 것들도 있고, 다소 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혹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운동이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죠.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그것들을 몰아가면서 지배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를 절대 인기를 얻을 리 없는 우스꽝스러운 장치라고 생각했던 마차 제조업자를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라고 다를까? 우리 역시 굳게 자리 잡은 기존 사상의 포로들이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굳게 자리 잡은 기존 사상. 이 기존 사상이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평적 사고 기법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모든 지배적인 사상에 의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요 항공사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의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은 신념에 따라 운영이 됐다.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항공사에서 모든 항공편에 발권을 진행한다. 항공사가 좌석을 미리 배정한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한다. 대도시의 큰 공항으로만 운항한다. 업무상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저가항공은 이런 규칙들을 모조리 깨트려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수평적 사고의 좋은 출발점은 모든 가정과 지배적 사상을 뒤집어 생각해 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가정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수평적 사고 기법이다. 우리는 만약이라는 질문을 통해 주어진 사안을 모든 차원으로 확장한다. 단, 만약이라는 질문 하나하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한다.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나 봐요. 당신이 유기견을 보살피는 작은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기부자가 1명만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기부자가 1000만 명이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무제한의 마케팅 예산이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마케팅 예산이 전혀 없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집이 없는 개를 하루 동안 돌봐야 한다면? 만약 개가 침대에서 자고 사람이 개집에서 잔다면? 만약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시작해서 개인 혹은 그룹 단위로 만약이라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의 짧은 목록을 만들어 보자. 질문 하나를 택해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보자. 계속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바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생각이 때로는 혁신적인 통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연히 많은 발명과 과학적 발견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우연히 많은 발명과 과학적 발견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이니 헤르츠는 장비들 중 일부가 방 반대편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전파가 전송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방치된 페트리 접시에서 박테리아의 저항력이 있는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비렐름 렌트겐은 음극선관 현상을 조작하던 중 우연히 엑스레이를 발견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던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협심증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 비아그라라고 알려진 약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런 일화들의 공통점은 호기심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그 현상을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같은 방법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일을 하는 신선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 무작위적인 인풋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볼게요. 무작위적인 인풋. 사전에서 무작위로 찾은 명사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 하나다. 이것도 재밌네요. 사전에서 무작위로 찾은 명사를 이용하는 것. 괜찮은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 하나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좀 느낌이 상당히 세련돼 보이는, 뭔가 세련되고 사회 저항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름의 밴드, 음악을 하는 밴드 이름을 짓는 방법이 그런 거래요.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 이름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 혹은 그 옷차림 이런 것들을 붙이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명사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회색 파스타라든지 찢어진 청바지와 파스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 단어의 속성이나 연관어를 적고 그것들과 브레인스토밍하고 있는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여기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참 굉장히 신선합니다. 연관성을 억지로 만들어 보는 거네요. 억지스럽더라도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다. 수평적 사고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 더 창의적인 혁신가,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수평적 사고는 많은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재미는 덤이다. 챕터 2.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라. 헨리 타지펠은 1919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대인 입학 제한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없게 되자 젊은 나이에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로 건너가 소르본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군에 자원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종전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과 친구 대부분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은 타지펠은 편견과 집단 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런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1967년 브리스톨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학장이 되어 그곳에서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심리학자들은 보통 극단적인 편견은 극단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했다. 타지펠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성격 이상자뿐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와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악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부분은 그 한나 에렌트였나요? 악의 평범성. 그 부분이 기억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을 지지했다. 타지펠은 극단적인 편견이 극단적인 성격 유형이 아닌 사회적 집단화 과정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대에 그는 동네 소년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일련의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소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보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을 선호했다. 타지펠은 사람들을 그저 그룹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그룹에 유리하고 다른 그룹에 불리하도록 차별을 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거 좀 무섭네요. 다시 말해 그는 범주와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범주화라는 건 그룹을 만드는 행위요. 범주와 행위 자체가 갈등과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룹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TV에서 MG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희가 MG를 왜 이해를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공감을 할 수는 없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나도 MG를 겪어왔으니까, 나도 어렸으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역시 MG는 이런가 봐, MG는 저런가 봐. 전 이 말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해야죠.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집단 안에서 성장했고 집단과 어울리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사회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룹의 일원이 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집단의 생각, 기준, 관습에 순응하려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점이다. 솔로몬 애쉬 역시 1907년 폴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920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애쉬는 럿거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되어 집단 규범에 대한 수능성을 시험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1년의 실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1명을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7명의 가짜 참가자와 한 방에 넣었다. 진짜 참가자는 자신을 포함한 8명 모두가 진짜 참가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2장의 그림이 있는 선들의 길이를 비교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선이 주어진 선과 길이가 가장 비슷한지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답은 명확했지만 일부 실험에서 가짜 참가자들은 일부러 모두 같은 오답을 말한 다음 진짜 참가자가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게 했다. 그러자 진짜 참가자의 75%는 자기 눈으로 본 증거를 거부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가짜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오답을 말했다. 애쉬는 사람들이 집단에 순응하는 중요한 이유 2가지를 발견했다. 하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집단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단이 자신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 이것도 밑줄 그을게요.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단의 어떤 능력이 나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 축구팀을 응원하고 상대팀을 업신여긴다. 아, 맞아요. 네,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딱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는 뭐 서포터즈로 이렇게 활동은 못하고 TV로만 보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팀을 욕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상대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아, 저 선수 진짜 잘한다. 아,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아, 저 뭐야 저게 막 이럴 필요는 없겠죠. 또한 골프클럽, 브리지 클럽, 로타리 클럽, 교회와 같은 그룹에 들어가고 각 그룹의 규범, 견해, 관습을 따른다.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링크드인에서도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특정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팔로우할 때 그 안에 다른 팔로우들끼리 같은 그룹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는 SNS는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특정인을 중심으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르는 범위와 거기에 글을 남기는 사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접한다는 의미여야 하지만 보통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반향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반향실 안에 살면서 자신의 견해, 의견, 편견을 강화하는 게시물들만을 읽는다. 이거 되게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 반향실이라는 게 내 말소리가 계속 울려서 계속 이 방 안에서 도는 건데 내가
것들만 계속 똑같은 것들만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잖아요. 뭔가 하나를 보면 거기에 관한 것들만 계속 보게 만들잖아요. SNS가 이래서 위험한 거군요. 한 가지 사고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게끔. 이런 시각으로 SNS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재차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반향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방 안에 살면서 자신의 견해, 의견, 편견을 강화하는 게시물들만을 읽는다. 이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되는 온갖 증거 앞에서도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믿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을 생각해보라. 코로나 백신 반대론자들의 극단적인 견해는 또 어떤가? 우리는 모두 집단에 순응하려는 힘에 휘둘린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과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접근법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종종 이단, 아웃사이더, 비동조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고하고 새롭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수평적 사고에서 얻는 이익은 그런 대가를 압도한다. 누구나 군중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뻔한 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순응하려는 경향에 맞서 싸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뻔한 길을 피하고 남이 가지 않은 길,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애쓴다. 챕터 3 집단 사고라는 골칫거리. 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흔한 장애물은 집단 사고다. 집단 사고란 하나의 집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반대되는 관점을 억누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피하고 외부의 의견은 무시한다. 그 결과 집단의 견해와 다른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집단 사고의 사례는 1961년의 피그스만 사태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CIA의 쿠바 침공 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대의 목소리와 외부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물을 과소평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재앙에서 교훈을 얻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그는 집단 사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빈틈없는 평가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그룹 구성원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질문하고 기존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독려했다. 자신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행정부의 자문가들은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들이 위험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더 최근의 예는 매슈 사이드의 다이버시티 파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는 CIA가 집단 사고로 인해 오사마 빈 라덴의 위협과 9.11 테러를 놓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CIA는 예일대학교나 하버드대학교 같은 명문대 졸업생들을 채용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교도는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CIA 직원들은 지능은 높았지만 인지적 다양성이 부족했다. 자, 이 부분도 밑줄 그어볼게요. 지능은 높았지만
인지적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의 사고를 했다. 네, 이것이 문제였네요. 같은 방식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프가니스탄의 동굴에 사는 남자 하나가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2001년 앨런의 몰락으로 이어진 회계 부정, 2002년 스위스 항공의 파산, 20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은 모두 집단 사고의 결과였다. 각 사례에서 고위 경영진은 조직에 충성했고 리더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파멸을 초래하는 계획에 동조했다. 집단 사고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가 1970년대에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응집에 대한 욕구, 공정한 리더십의 부재, 그룹 구성원의 동질성,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의 위협 등 집단 사고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 주제에 관한 그의 책 집단 사고는 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리더는 각 구성원에게 비판적 평가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구성원은 반대 의견과 의구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리더는 그룹의 과제를 맡길 때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조직은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 구성원은 신뢰할 수 있는 그룹 외부의 사람들과 그룹 내의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룹은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해야 한다. 그룹 구성원들은 외부 전문가와 토론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룹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에게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변호인,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 역할은 회의마다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 너무 좋은 방법들인데요. 집단 사고의 부작용이 있고 그 집단 사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 이런 조치들을 하면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룹 안에서 다양한 집단 사고의 사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집단 사고는 수평적 사고와 혁신적 대안을 억누른다. 그룹과 회의를 이끄는 사람은 케네디의 조치와 제니스가 제안한 방법에서 교훈을 얻어 집단 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불행을 피해야 한다. 챕터 4. 정반대로 생각하라.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품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접근법을 뛰어넘는다.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1930년대에 미국에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2,000명의 영업사원들이 있었다. 우리도 있었어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 어렸을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과사전 판매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이 사전들이. 그들은 이 유명한 제품을 판매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 2000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100명의 전임 편집자와 4,000명의 기고자들이 공을 들여 정리한 수많은 항목들을 담고 있는 32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1768년 에든버러에서 처음 출간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전 세계 가정, 학교, 사무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2년에 이 백과사전의 인쇄판 생산이 중단됐다.
244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의 마침표를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백과사전을 생산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려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에 CD롬 형식의 백과사전인 엔카르타를 출시했다. 정확도나 포괄성에서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쫓아가지 못했지만 대단히 저렴했고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엔카르타가 단종된 2009년 무렵에는 새롭고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위키피디아였다. 위키피디아는 2001년 지미 웨일스와 레리 스탱어가 만든 웹 기반의 무료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는 놀라운 수평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처음에는 모든 항목에 오류, 편견, 관련 없는 텍스트 등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편집 과정의 제한과 통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 커뮤니티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는 영어로만 600만 개에 가까운 항목을 갖고 있으며 다른 300개의 언어로도 제공된다. 백과사전의 경우에 비싼 것의 반대는 저렴이 아닌 무료였다. 유료 편집자 100명의 반대는 유료 편집자 10명이 아닌 수천 명의 무보수 편집자였다.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되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다. 위키피디아의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비웃었다. 어떤 항목도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합리적인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이라는 말은 이것조차 관습적인, 굳어져 있는 집단사고라는 것이죠. 위키피디아는 번창했고 이제는 월드와이드웹에서 죄송합니다. 발음 실수가 이상하게 났어요. 이제는 월드와이드웹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참고 문헌이 되었다. 혁신이란 남들과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도 밑줄 그을게요. 혁신이란 남들과 다른 것을 하는 것. 되게 심플하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반대보다 더 다른 것이 있을까? 기존의 계획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반대를 시도해보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과 같은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책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제한되었고, 귀중한 프로그래밍 기밀이 절대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지만 핀란드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리누스 토르발스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그는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만들었다. 이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소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통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 점이 바로 자유로운 창의성과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들과는 정반대로 오픈소스 운동을 시작했다. 영화 아티스트는 2012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무성 영화였다. 이 감독은 전형적인 영화 촬영 방식을 거부하며 유명 배우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사도 없는 영화를 흑백으로 촬영했다. 장클로드 킬리는 프랑스의 활강 스키 선수였다. 그의 꿈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했다. 모든 스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스키를 모으고 체중을 앞으로, 경사면 아래쪽으로 두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는 스키를 벌리고 뒤로 앉는 자세인 아발망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고안했고, 이 방법으로 1968년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니타 로딕은 소매 체인 더 바디샵을 설립하면서 주요 경쟁자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다. 경쟁업체들은 모두 향수와 샴푸를 고가의 병에 넣고 화려하게 포장해 판매했다. 그녀는 값싼 플라스틱 통과 단순한 포장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며 더 바디샵의 내용물은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최근의 사례는 단 한 대의 택시도 갖고 있지 않은 택시회사 우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택시가 하나도 없는 택시회사 우버. 정말 대단합니다. 단 하나의 호텔도 갖고 있지 않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단 한 대의 자동차도 갖고 있지 않은 렌터카 회사 튜로다. 이들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숨겨둔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인출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사기꾼들의 이메일에 시달린다. 보통은 이런 이메일을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한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더 상세한 정보를 보내달라는 답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수백만 개의 이메일을 보낸 사기꾼들은 밀려오는 답장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과 전략을 살펴보자. 근본이 되는 가정을 살펴보자. 그리고 반대가 참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으로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정반대를 고려하라. 이 책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 책이고, 그래요. 우리 생각, 창의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원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챕터 1에서부터 소개시켜드렸던 내용 중에 이 창의적인 생각을 수평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집단 사고죠. 집단 사고와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약속들, 통념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깨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수평적 사고로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정말 획기적인 창의적인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었고 심지어 유익하기도 했던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담긴 하는데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좀 더 읽다가 잠이 들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평적 사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책을 읽고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해서 뭔가 큰일을 해야지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내가 수평적 사고를 함으로써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내 마음에, 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